예, 제가 그 제목을 들레즈의 베르그손주의, 그리고 부제, 지속의 형이상학 뭐 이렇게 붙여놨는데, 예, 먼저 그러니까 시작을 들레즈의 베르그손주의로 하고, 그 다음에 못말에 지속의 형이상학, 특히 뭐 베르그손 철학을 한마디로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 출발점이자 도달점이 되는 건 너무나 유명하게 베르그손 자신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속이라는 개념이고, 지속이라는 개념이 참 알듯말듯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또 베르그손 자신도 그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 물질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의 한 분파로서 인간이 동물의 본능과 구별되는 지성을 가지면서 지성은 물질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였고, 그래서 물질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속을 참 이해하고 다루기 어려운 거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약간 자기 자랑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 회피하거나 이랬던 걸 나는 포기하지 않고 평생 그 작업을 해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자신의 철학적 회고를 하고 있는 글 같은 데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속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뭐 꼭 들레즈의 언급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베르그손의 주요 저서들의 그 어떤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지속이라는 개념, 그리고 기억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본격적인 주저 4권 중에 하나인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대한 실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지속을 발견했고, 동시에 지속을 전제로 했을 때 하나의 철학적 방법으로 쓰였던 직관, 지성과는 다른 어떤 인식 능력이나 양태로서의 직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발견하고, 그 다음에 물질과 기억에서 바로 이제 기억이라는 문제로 좀 더 이제 경험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창조적 진화에서 바로 이제 생명, 진화의 문제, 그리고 좀 시간차를 두고 이후에 이제 뭐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이런 부분, 이렇게 주도 4저서가 있는데, 각각 그 지속, 기억, 생애, 약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앞에 있는 3권의 그 어떤 주저의 핵심적인 개념들이긴 하죠. 그러고 그 베르그손이 쓴 어떤 그 베르그손주의라고 하는 66년에 발간했던 책에서 자기가 그 책을 쓰는 목적은 베르그손 철학 전체에 그 가장 중요한 3 개념의 관계를 해명해 주는 거다. 근데 이제 책 전체를 보면 가장 그 들레즈의 베르그손을 얘기할 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건 확실히 물질과 기억이에요. 물질과 기억이고, 그래서 베르그손주의를 보면 물질과 기억에서 가장 많은 그 인용이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사회운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이 그 책이 창조적 진화까지 쓴 다음에 썼던 뭐 여러 학회나 이런 데서 발표했던 글이나 강의나 이렇게 이제 썼던 글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 이제 앞에 2개의 글을 보면 그게 베르그손 자신이 일종의 그 철학적 자서전 비슷하게 그 써놓고 있는데, 그 물질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운동 2권의 책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애초에 그
제가 이제 그 강의 안내를 할 때의 목표는 그 전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레즈의 안내를 따라서 베르그손의 주요한 세 개념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다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로 한번,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맨 마지막에 들레즈가 말년에 쓴 좀 뭐라 그럴까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말로 영미권에서는 소위 영화책이라고 부르는 시네마. 시네마는 다른 각도로 보면 베르그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시 어쨌든 베르그손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이제 운동 이미지 또는 시간 이미지라고 하는 그 개념들 관계를 쭉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그건 내 능력과 특히 주어진 강의 시간, 그리고 놓치는 게 더 많을 수 있겠다. 그 중에 이제 지속 개념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적 영역에서 접근해서 좀 더 이제 구체한 것이 이제 베르그손의 기억 개념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물질과 기억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그거는 또 이제 뒤에 시네마는 거의 물질과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데, 구분 자체도 그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좀 상세하게 깊이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 말에 전체적으로는 뭐 지속의 형이상학, 지속이라고 돼 있지만 좀 일반적인 주의해야 될 점, 제가 이해하는 바에서, 그리고 베르그손에 대한 저술을 하면서 들레즈가 간간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난해한 베르그손의 책 중에 또 이야기 중에 가장 난해한 부분, 또 그것과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동시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 뭐 이런 부분, 그게 이제 직관 개념이라든지, 물론 베르그손 자신이 내가 말하는 직관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직관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춰서 이거는 굉장히 엄밀한 형이사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직관이라는 것들을 하나의 개념이자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부각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직관 같은 게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들레즈가 베르그손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말하면 이제 들레즈 베르그손, 들레즈와 친구들이니까 베르그손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들레즈가 가장 매력을 느꼈던 물질과 기억, 그 두 번 반복되죠. 시네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억 개념, 지각과 기억 개념을 얘기하려면 당연히 이제 지각 개념이 쌍으로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속의 형이상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제가 들레즈와 베르그손 그랬는데, 그렇게 자신의 철학적 스승이자 친구로서 베르그손을 전유하면서 미묘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좀 강의안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 강의는 가능한 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자꾸 옆길로 새서, 그러면 또 지난번 강의 와는 다르겠지만, 지난번 강의를 하신 분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단순히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구불구불 이렇게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는 말하고 맨 끝에 나가는 말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걸 같이 읽고, 오히려 못말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지각과 기억, 물질과 기억,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잘
들레즈의 베르그손에 대해서 제일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고민했어야 돼서 예, 저는 제 정체성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때 영화평론가였었기 때문에 예, 뭐 의무처럼 예, 시네마를 읽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베르그손을 접속하게 된 그런 케이스여서 그거를 그 베르그손이 물질과 기억에서 제시하는 서너 개의 어떤 도식들이 있는데 그 설명을 위해서 그 도식 중에 두 개의 도식, 유명한 영원뿔 도식하고 팔자 도식, 이 두 가지 도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일단 하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하고 나가는 말은 예, 간단히 그냥 읽고 간단한 보충만 하겠습니다. 베르그손이 59년에서 41년생이고 들레즈가 25년, 95년생인데 주연 철학적 친구들 중에 하나고요. 그 들레즈는 그 유명한 철학적 도대 시절 보통 8년간의 공백이라고 이때 공부를 엄청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철학교사를 하면서 이후에 1953년 그 경험주의와 주체성이가 휴메에 관한 책으로 이제 책을 출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자신의 그 박사학위 논문자 주저인 차이반복을 내기 전에 요번 우리 강의에서 이렇게 앞에서 그 라이프니츠를 빼고 뒤에 다음에 할 프루스트까지를 포함해서 쭉 이렇게 그 책들을 내죠. 니체와 철학부터 니체 뭐 그리고 칸트에 대한 책도 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르그손에 대한 그 책이 이제 베르그손주의라는 66년 책이 있는데 사실은 이 책 앞에 그 56년에 동시에 다른 그 지면에 발표된 베르그손 과 또 베르그손에게 있어 차이의 개념 두 권의 그 두 편의 이제 글이 있습니다. 아티클이 있는데 요거는 그 들레즈가 쓴 철학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에 소개돼 있죠. 근데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앞에 글은 베르그손에 대한 들레즈식의 철학적 전기, 들레즈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전기 그러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가정 환경에 자랐으며 어떻게 공부했으며 대개 이제 우리 그 주요한 저서들을 이렇게 번역해 주시면 역자들이 수고를 해 주셔서 그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베르그손 자신도 그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들레즈식 철학적 전기라 함은 그런 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들레즈식 철학적 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 들레즈가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화 운동의 앞에 있는 두 편의 글이 있습니다. 그건 베르그손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문제, 지속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표현해요. 문제로서 발견하고 평생 그거를 추구해 갔는가. 요거를 그 과정과 여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일종의 철학적 자서전인데 여기서도 개인적인 자기 일화나 이런 부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요거가 또 주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속 기억 생애 약동으로 제시하면서 세 개념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르그손의 개념이자 방법이라고 들레즈가 굉장히 그 방점을 두는 이제 직관을 먼저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요 글은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베르그손주의 66년에 이런 단행본의 모태가 되는 글입니다. 그리고 뒤에 글은 베르그손의 사유를 차이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재독해하고 재구성하고 있는 글인데 이 차이 개념은 그것과 짝을 이루는 반복 개념과 함께 이후 발간될 들레즈의 주서 차이와 반복, 특히 앞에 1, 2장 직자적 차이와 대자적 반복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저는 이걸 거꾸로 읽었는데 오히려 앞에 두 글을 요 글을 읽고 차이 개념을 읽고 차이와 반복을 읽었더라면 훨씬 더 차이와 반복을 덜 고생스럽게 읽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베르그손 자신은 그거를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은 건데, 들레즈가 특히 이제 그 차이 반복 1, 2장에 보면 개념적 차이와 차이의 개념을 구분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속이라 베르그손의 지속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해가 상당히 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그 지속의 관점에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을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기존의 주요 철학사들은 몇몇 예외적인 순간을 빼고는 다들 이제 공간의 관점에서 사유를 했다. 그리고 공간 친화적인 지성의 관점에서 지성을 가지고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성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차이가 바로 개념적 차이입니다. 이건 결국 A와 B라고 하는 두 사물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물들을 몇몇 A와 A-, B와 B- 이렇게 있으면 A와 A- 유사성을 갖는 것들로 점점 이렇게 집합론적으로 이게 유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U와 종의 구별이 U라고 하는 공통성 안에서 그 종만이 갖고 있는 종차 이런 걸 도입해서 이건 결국은 이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물과 사물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건데 문제는 그거는 베르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어떤 물질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에게 생존의 도구로 지성이 주어졌고, 그거는 이제 식물과 달리 인간 같은 경우는 먹기 위해서는 사냥하거나 채취하거나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물질적 세계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건 결국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 이제 지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유명한 시간을 그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향이고, 그래서 어렵다라는 게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나 탁월하게 우리 안에 지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속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를 간간히 이제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거는 소가 하는 거랑 크게, 소는 지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소가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자동 반응적이죠. 소에게 있어서 생존하는 중요한 건 대충 얘들은 먹을 수 있는 거고 얘들은 먹을 수 없는 풀이고, 이것만 구별하면 되지, 먹을 수 있는 풀 중에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들이 갖는 개별적인 차이들은 다 무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어떤 여기 이제 경험상으로 소가 예전에 먹고 배탈이 나본 그래서 이제 저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류의 풀 종류가 있다고 치고, 먹었더니 맛있었던 풀이 있다고 치면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지, 그 안에 있는 개별 차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갖는 미세한 뉘앙스의 변, 이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신경 쓰면 생존에 불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게 돼 있는 것을 이제 소는 거기서 멈추는데, 문제는 인간의 지성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성 자체의 어떤 그런 거를 지성 자체의 어떤 사유 추론을 통해서 굉장히 일반화시키고 체계를 만드는 기본적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습성 때문에 자기 이전의 모든 형이상학이 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바로 앞에 칸트, 바로 앞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이라기보다는 그 칸트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비판을 하는데, 기본적인 비판의 초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을 회피했다라고 하는 거, 지속을 회피했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까지 기존의 모든 형이상학은 이 자연적으로 이제 지성이 갖게 되는 작동 방식에 따라서 개념적 차이,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이 개념 차이는 이미 이 완료된 것, 만들어져 있는 것 간에만 비교가 가능해요. 근데 베르그손이 던지는 질문은 그거죠. 만들어지는 중에 있는 것, 중에 있는 것.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지속 일태인데 근본적으로 그건 앞으로 뭐가 될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게 불가지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칸트적인 불가지론에 대해서 물 자체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단지 지속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태까지 지금 어떤 것을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 중에 내가 그것을 이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출발점이 되는 게 의식이에요. 출발점이 되는 게 의식인데 의식 자체를 실체화하거나 형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오해되고 있는 시간 개념 이것에 일단 내가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가장 경험적으로 가까운 게 내 마음의 의식의 상태들이잖아요. 이것으로 출발하겠다는 것이 어떤 정신주의나 유심론 이런 입장이 절대 아니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어 보면 바로 다음 순간을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최후에 바로 그 어떤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보태지는 순간 그 이전 전체가 변화돼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제 많이 드는 예가 멜로디 같은 거예요. 멜로디. 도미 다음에 솔이 나올 때하고 도미 라가 나올 때하고 그거를 분석적으로 나누지 말고 그 멜로디 전체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중단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흐름. 요게 이제 도미솔의 리듬, 도미솔이라는 지속과, 그러니까 수많은 지속들이 있는 거예요. 지속들이 있는데, 근데 도미솔에서 예를 들면 도미에서 끝내버리거나, 그 다음에 도미솔까지 나가서 그러니까 솔까지 됐을 때 앞에 있는 도미가 갖는 뉘앙스까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최후의 뭔가가 올 때 그것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속이라는 건 이제 지나갔던 모든 순간을 나중에 이제 뭔 말해서 하겠지만 순간으로 응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도미로 끊었을 때와 도미 솔까지 갔을 때 이건 다른 지속들이라 질적으로 다른 지속들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속도까지도 얘기를 해요. 박자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도미솔 이렇게 하는 거 도미솔 이렇게 하는 거 속도가 해도 이제 질적으로 달라지는 느낌. 이거는 초의 끝항이 와서 어떻게 보면 그 전체가 수축되면서 어떤 질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지속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변하는 어떤 그 의식의 상태들이라고 표현하는 뭐 감정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조용히 직관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 그런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면접시험 그런 예를 들기도 해요. 내일 면접시험을 본다고 지금 면접시험 예를 드는 건 아닌데 자기가 이제 내일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상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 상태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 의식의 상태들이 어떨지는 그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그 순간이 보태졌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듯말듯한 비유로 예를 들면 이제 판토마임을 하는 연극과 언어, 말을 사용하는 어떤 연극이 있다고 치면 판토마임을 하는 연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행동과 이런 것만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그 말을 통해서 그 연기하고 있는 배우의 어떤 내적인 상태를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거나 예측할 수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비유를 든다든지, 그야말로 지속 안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다, 직접 그 안에 뛰어들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그 공간을 바탕 지성은 절대 대상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두 가지 점, 그러니까 운동을 정지로 일단 고정시켜 놓고 거꾸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서 생기는 일반관념. 차의 반복에서 반복은 일반성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진정한 반복은. 그랬을 때, 그 개념적 차이라고 하는 게 공간의 바탕을 둔 사물과 사물의 차이.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유적 공통성을 갖는 것 안에서 집합론적으로 이렇게 전체 부분 포함 관계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차이. 보통은 이제 전통적인 차이 개념은 다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 구별되는 차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지속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정의를 하려면, 진정한 차이 개념은 자기 스스로와 달라지는 것. 이게 지속의 특징이에요. 지속은 매 순간이 보태지는 순간마다 예측 불가능한 거를 창조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어떤 순간이 더해짐으로 해서 전체 아까 도미솔, 도미파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운동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화되고 만들어지는, 이게 진정한 그 차이의 개념이고, 요것과 대응을 이루는 게 이제 물질적 반복과 정치적 반복인데, 물질적 반복과 정치적 반복은 뒤에 있다. 특히 정치적 반복은 지금까지의 모든 그러니까 그 물질적 반복은 반복의 기본 정의가 그렇잖아요. 앞에 항이 나오고 A, B, C 이렇게 연결될 때 A가 사라지고 나서 반복된다. 같은 것이 반복된다고 할 때 A, 거기서 예로 드는 건 그 베르송이 드는 얘기도 한데, 시계가 똑딱똑딱 한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할 때 그걸 우리가 반복된다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네 번의 그 어떤 종소리라든지 시계 소리 이런 것들을 각각 나눠 놓고 구분해 놓고 그것이 이제 동일한 것이 물적 반복을 앞에 게 수축하고 다음 게 나오는 순간 앞에 게 사라졌을 때 반복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연속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반복을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이렇게 당연히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데 정시적 반복이라고 하는 건 그때까지 있던 모든 순간이 새로운 것이 보태지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지나왔던 하나의 어떤 지속을 상정한다고 하면 그 지속 전체가 다시 이렇게, 이게 이제 지각과 기억, 구체적 지각이 이제 작동하는 방식을 뒤에 이제 보면 그 이미지가 보다 이제 선명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해 쓰는, 그러니까 베르송 자신에게서는 전혀 부각되지 않았던 개념인 그 차이와 반복, 이런 개념으로 전후에서 다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베르송적 지속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는 어떻게 구별되고 왜 구별해야 되는지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들레즈 베르송주의는 다른 모든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자기 방식의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말년에 시네마를 다시 쓰면서 다시 한번 베르그선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